됐어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일단 큰 기준으로는 세 가지의 원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크게는 뭐냐? 첫 번째, 공송성의 원리예요. 공선성의 원리. 야, 공송성의 원리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하래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래요. 제 말과는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죠? 배려 없어. 존중 없어. 그죠? 자, 배려랑 존중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랑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끄덕이지 말라고. 너 지금 끄덕이잖아, 지금. 그래서 아무튼 예절 바르게 말해야 된다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5가지의 원칙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5가지 원칙인데 하나로 같이 묶으면 돼. 그러니까 각각 하나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 하나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요령과 자, 관용이 나왔어요. 요령과 관용. 자, 요령과 관용. 뭐라고 했어요? 요령의 경률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거는 최소화하는 거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령은 뭐랑 관련돼 있냐? 얘는 상대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라고 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청자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관용의 경률은 누구의 입장에서? 나와 관련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령의 경률은 상대에게 부담은 최소화, 상대 입장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반대로 이익이 되는 거는 올려준 거. 상대한테 이익이 될 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득이 되게끔, 그럼 나한테는 내가 손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저랑 완전 반대로 말하네요. 끄덕이지 말라고 했지. 자, 아무튼 그래서 관용의 경률 같은 경우는, 자, 나의 입장입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거 반대로, 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는 최소화하고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건 최대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묶어주시면 끝나요. 요령, 관용 이렇게 세트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럼 뭘로 보면 돼요? 뭐 기준으로 보면 돼? 부담과 이익으로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부담, 이익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상대한테 할 때는 당연히 부담을 최소화해야지. 그쵸? 서희 아직 100점 안 맞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너가 한 80점이라도 맞아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요. 맛있는 건 많이, 이거 약간 비꼬는 건가요? 비꼬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이거, 쿠쿠라든지 이런데, 기프티콘이라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저랑 안 맞는 말을 하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쵸? 이제 약간 좀 거북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응이라고 하는 거 지금 또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정말. 자, 아무튼, 자, 그거 또 보면요. 자, 이번엔 뭐가 있냐? 칭찬과 겸양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나눠볼게요. 칭찬과 겸양. 겸양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겠어요? 자, 칭찬의 경률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찬동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죠? 찬동으로 배웠나요? 칭찬으로 배웠나요? 찬동으로 배웠어요?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찬동의 경률로 바꿔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되게 쉬워. 비난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당연히 많이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말과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칭찬 많이 하시네? 왜, 뭐 해요? 서희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런 거? 귀여워? 막 이런 거? 귀여우면 출구가 없습니다. 그죠? 원래 그런 거라 했었어요. 자, 아무튼, 그럼 겸양의 경륜은 또 마찬가지로 누구야? 칭찬은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쵸? 얘는 그대로 칭찬은 적게 하고 나한테 비난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죠? 이거는 비난을 하면 안 돼요. 비난을 하면 약간 그럼 자존감 떨어져 보입니다. 자, 그럼 뭐야?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한 한다. 그러니까 요거 부분 꼭 비난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얘는 상대를 기준으로 할 때, 그다음 여기는 나를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우리 마지막 것 제목에서 동의의 경률이 있어요. 동의의 경률. 자, 동의의 경률은 말 그대로 뭘까요? 어쨌든 모양? 이것도 똑같아. 상대와 나의 차이점은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그죠? 차이점은 최소화시키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에 일치점은 최대화한다. 공통점 혹은 일치하는 부분, 이것들은 최대화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잠깐 옆에 이 35번 볼게요. 35페이지에 있는 얘가 몇 가지가 있네요. 그쵸? 순간 뭐라냐? 다음 주에 우리 모둠이 발표해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자, 요령의 경률에 어긋났대요. 왜 그런 걸까요? 다음 주에 발표하니까 빨리 금요일까지 자료 내놔. 상대한테 부담을 졸라게 주고 있죠. 여러분들 한 일요일까지만 해도 다 할까 말까 아직 그런데, 그쵸? 그래서 그렇게 빨리? 막 이러고 있어요. 얘는 부담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청자가 들었을 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요렇게만 연결시켜주면 돼요. 요령은 상대, 관용은 나, 칭찬은 상대, 겸양은 나.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떻게 말하라고? 요령 있게 얘기하라고. 그럼 나한테는 관용을 베풀어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낮추는 표현해주고, 내가 다 할게. 막 이런 느낌. 이익을 죽이면서 부담을 나한테 높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자, 또 누구냐?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 못하겠어요. 쉬운 것으로 다시 찾아보세요. 찾아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야? 왜 관용의 경률에 어긋난 걸까? 둘 중에 하나 같지. 자신한테 너무 이익이 부담이 너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이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어렵다고는 하지 말고 다시 읽어봐. 근데 이 새끼도 잘못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자,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가 그게 뭐냐? 너 왜 이렇게 떨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너 뭔 말을 그렇게 하냐? 내 발표가 뭐 어때서? 네가 했으면 안 떨었을 것 같아? 일단 승우가 뭘 먼저 어겼다는 거야? 남을 칭찬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지. 칭찬의 경륜에 어긋났다라는 부분. 이게 뭐 상대방한테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서연아,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어봤구나. 그래서 내용도 잘 전달된 것 같아. 아유, 당연하죠. 제가 못 보고 타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다음 발표 자료도 기대하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대해서 뭐 해야 돼? 적당히 겸손을 좀 떨어야 되는데, 씨발 마대로 칭찬만 전나게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틀렸습니다. 네. 그럼 아까 요게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 관용경률에 어긋났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랑 연결시키면 되냐? 나한테 너무 이익을 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거 맞죠? 내 부담을 줄이려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률이 아까 뭐였냐? 차이점은 좁히고 일치점은 최대한 많이 겹치자고 했었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다음 힘들었잖아. 나 싫어. 어제 발표해주느라 피곤한데 무슨 피자야. 집에 가서 쉴게. 쉴 수도 있잖아. 우린 MZ니까. 우린 가능하잖아요.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뭐야? 차이점을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만들었죠. 그쵸? 의견 간의 차이점을 더 크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순서 교대의 원리. 두 번째.
아마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뭐냐, 그 실제 문제랑 연결을 해봤을 때 이게 무슨 경륜인지를 적용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순서교대 원리라고 돼 있어요. 순서교대 원리 뭐라고 돼 있냐? 자,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가면서 말을 주고해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말 그대로 뭐 순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혼자서 너무 많이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쵸? A 부분이 말했으면 B가 얘기하고 B가 얘기했으면 C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의 순서가 아주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둘이 예를 들어서 서희랑 민서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껴가지고 야 재밌게 뭘 했냐 이러면 이제 돼요. 안 돼요. 제가 죄송해요. 자꾸 말을 껴들어가지고 이거 다 내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력의 원리는 요거랑 관련해서 몇 가지 개념들이 있긴 했는데 자, 협력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자 거기 동그라미 목적에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협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근데 여기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밑줄에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한 거다. 이게 뭐야? TMI잖아. 어제 얘기했던 TMI. 대외 목적이나 주제에 맞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요. 협력의 원리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보면 양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의 경륜은 말 그대로 뭐라고? 과도한 정보를 주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근데 뭐 반대로 너무 다 풀어지는 것 같아. 근데 어제 다 쓰긴 썼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하나에 500원짜리예요. 하나에 500원짜리, 하나에 700원짜리. 네. 그래서 옛날에 그 문고 필 때는 막 그 학생들 말 안 들으면 막 던지고 막 선생님들 그랬었을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죠? 그죠? 근데 지금은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만약에 머리에 맞는다 쳐도 안 부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졸라게 아프겠죠? 그죠? 물론 그러면 경찰서 하시면 되겠지만, 응이에요? 알겠어요. 안 할게요. 자, 아무튼 다시 과도한 정보거나 너무 지나치게 적은 정보도 안 되겠죠? 이건 같이 연결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리 경률, 지리 경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밑줄만 쳐주시고 진실된 정보. 그 다음에 3번 관련성의 경률, 대화의 목적이다. 자, 여기 관련성 한마디로 주제나 목적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책 표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 갑자기 막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젤리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태도의 경률. 자,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 이런 거 피하고,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된다. 자, 그냥 요런 부분에 대한 개념만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있는 여기 지문을 가지고 여기 있는 예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다음 시간쯤에 학습 활동이랑 이거 해가지고 같이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개념 자체가 아마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반드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꿔서 3회차로 봅시다. 3회차에 있는 반통의 물. 자, 요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할게요. 요거 두 개면 금방 하지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술갈래라고 해요. 교술갈래. 우리가 이전에 정규과정 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교술갈래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 그리고 교술갈래의 정의까지도 얘기를 했었다고.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교술갈래의 정의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겠죠? 그쵸? 뭐였냐? 이렇게 갖고 가봅시다. 작가의 경험을 통해,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문학 작품이 수필, 즉 교술갈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술갈래도 뭐라고? 문학이라고. 교술갈래 문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정의로 봤을 때 어느 걸 포커스를 둬야 되냐? 작가의 경험 플러스 깨달음을 넣어주신 다음에 자, 전달이라는 부분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묶어주시고 얘는 뭐라고 하냐? 어쨌든 간에 경험과 깨달음은 이 전체 글의 내용이 내용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만 숙지를 잘 하시면은 수필 문제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전달 이쪽인데, 전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수필에서 독자에게 전달할 때 어떤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달 방식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도록 합시다. 본문만 수탁하고 끝내볼게요.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안에 끝내볼게요. 근데 우리 최근에 딱 일찍 끝내드렸으니까 조금 늦게 끝내도 괜찮겠죠? 그죠? 왜요? 우리 아까 많이 쉬었잖아요. 그죠? 왜? 왜 내가 자꾸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자,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당근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단시엿들은 한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부추와 당근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서 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자,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종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옛날에 씨를 잘못 뿌렸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수고 간 뒤였다. 그 다음에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자, 요거 보자. 한 알은 사회를 위해, 한 알은 벌레를 위해, 그리고 한 알은 사람을 위해. 자, 그럼 요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거기에서 뭐 새를 위해, 그 다음에 벌레를 위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뭐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용? 뭐야, 뭘 존중하고 있어? 생명, 그죠? 우리가 생명 혹은 이제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글쓴이의 어떤 마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전달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뭐가 일어났나요? 대화 형식이 있었네요. 그쵸? 글의 전개 방식 중에 대화 형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드러났다. 처음엔 어렵게 튀어낸 이쁠 싹들은 속가내느나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난 속도가 빨리 자리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자,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럼 어떤 경험? 자, 당근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서는 어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대요. 여기서 깨달은 건 이건데, 근데 아마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쵸? 어디까지 확대해요? 사람이 사는 인생까지 아마 확대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어 얽혀있는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자, 그럼 이거랑 자, 요 적절한 거리를 누구랑 비유를 했냐? 자, 요거는 사람의 일과 비유를 같이 비슷하게 비유를 했어요. 요거 혹시 학교에서 어떤 방식인지 배웠나요? 배웠어요? 자, 사람도 어쨌든 간에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뭐가 생겨날 수 있다? 그 폭력과 환멸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상황과 당근의 상황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요거를요,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비유를 했다라고 해서 유추라고 합니다. 유비추로. 예, 이거 이제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났어요? 자, 유추, 요거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인생은 마라톤이다. 왜? 마라톤의 속성과 인생의 속성이 둘 다 어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 똑같죠? 그래서 요런 것처럼, 당근의 이 비유, 당근의 일과 우리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럼 어쨌든 우리가 글쓴이의 생각이 크게 두 가지, 지금까지 두 가지가 드러났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다. 두 번째는 거리가 필요하다. 그쵸? 자,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자, 그래서 미은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김을 낼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오른다. 그러면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인가?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보다는 공존했다니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농사에 대한 인식이 또 드러났어요. 그쵸? 뭐였어요? 자, 일단 농사라는 거는 극히 누구 위주? 사람 위주예요. 그쵸? 사람 위주고요.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따라서 잡초로 나뉘고 작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어떤 게 지금 드러났냐면은, 자, 서리적 표현도 드러났습니다. 서리적. 네, 표현도 같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계속 생명을 존중하는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뭐가 있냐. 자,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이 손에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이 침입자가 농사를 짓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은 뿌려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줘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연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가능하겠죠. 자,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로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성스러운 일인 것 같다.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두었다. 푸성기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로 키운다기보다는 농부의 그 약간 부지런함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은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을 해야 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일종의 다른 사람을 예시로 이제 든 거죠. 지금 글의 전달 방식으로 봤을 때. 자,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자,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거를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고 그냥 딸 시키면 안 돼. 아무튼 우리 티새끼들 그죠? 자, 그렇게 몇 번씩 오고 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를 보고도 깨달음을 지금 얻게 되는데, 얘는 사실 몸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물을 길러다 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보면은 할아버지가 나보다 더 어떤 자연이나 혹은 생명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냐? 존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딨냐? 자,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그래서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은 그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를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이건 뭐야? 나와 할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거겠죠? 그쵸? 뭘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로. 그쵸? 자, 그 다음에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 하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었을까로 끝냈으니까 의문형으로 마무리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그 뭐야? 이런 것들은 뭐야? 내가 밭을 가꾸는 동안 깨달았던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강이 농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도 부를 수도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러면 본인도 약간 좀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있다. 그럼 뭐야? 난 생명에 대해서 최대한의 사랑을 하고 있다. 정도로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혹시 학교에서 더 추가로 한 거 있나요? 프린트나 뭐 그런 거에서 더 추가로 얘기한 거 있어? 그냥 지금 제가 어쨌든 요 두 가지의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볼만한 부분들은 사실 대화 형식, 그 다음에 유추, 그 다음에 의문형으로 문장 마무리, 그리고 예시, 할아버지에 대한 예시, 그 정도로만 있었는데 그 글의 전달 방식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뭐 내용 자체는 사실 어렵진 않죠. 그쵸? 크게 생명, 자연 존중, 그 다음에 적절한 거리, 뭐 그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문제만 풀어 오시면 되니까 다음 주까지 그 3회차 부분의 문제 다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 대화의 원리, 거기도 문제 싹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주 클리닉 때는